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파벌 시장에서 한 표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밀폐된 공간에서 200명의 침묵을 사는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재벌 자금을 지키는 바지 회장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17개 지역의 키오스크가 이 권력을 2만 명의 현장 목소리에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기득권 구조를 향한 디지털 쿠데타입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뜨겁게 달군 것은 경기 승리의 소식이 아닌 축구협회 상층부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혁 문건이었습니다. 8월 19일 천안 축구종합센터에서 열린 제7차 회의는 더 이상 기득권의 권력 분배를 위한 요식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유소년 육성과 기초 인프라라는 본질로 강제 회귀했으며, 이는 2002년 히딩크 사태 당시 폐허 속에서 시스템을 재건했던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2024년의 사건을 한 걸음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시 신문선 후보가 제안했던 공개 3자 토론 앞에서 정몽규 회장이 선택한 대응은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개인의 오만이나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시스템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소수의 폐쇄적 집단이 국가 축구의 운명을 결정하던 구조 안에서는 권력이 대중에게 설명하거나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검증을 차단한 채 자신들만의 언어로 권력을 유지해온 이 밀실 구조는 오랫동안 한국 축구의 체질을 내부에서부터 부식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박지성을 필두로 한 혁신위원회가 이 밀실의 문을 강제로 열어 제끼면서 수십 년간 굳어있던 권력의 균열이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 축구의 비극이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12년 단위의 역사적 주기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12년 전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대한축구협회의 형해화된 행정 시스템은 시대에 뒤처진 구조 속에 현장의 지도자들을 방치했고, 결국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전체를 참혹한 실패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의 시간이 흘러 2024년부터 2026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대중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대형 위기는 인맥이라는 동일한 시스템적 결함에서 또다시 재발했습니다. 대체 왜 특정한 파벌 세력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축구라는 거대한 기구를 아무런 견제 없이 주무를 수 있었을까요? 축구사의 데이터가 지목하는 원인은 명확합니다. 파벌의 권력은 오직 산소가 차단된 소수의 밀폐된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결정권과 투표권이 단 200명이라는 극소수의 손에 쥐어져 있던 과거의 밀실 스포츠 모델에서는 재벌의 자금력과 상층부의 권력 압력이 너무나 쉽게 결과를 왜곡하고 표심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내부에서부터 부패한다는 사회학적 법칙이 축구 행정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투명성이 부재한 구조 속에서는 합리적인 규정과 절차 대신 사적인 친분과 권력의 줄대기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비판을 넘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100배의 역사적 대전환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거 유권자의 규모를 기존의 200명에서 2만 명으로 대폭 확장하는 결정은 습기 찬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강렬한 빛을 비추는 행위와 같습니다. 새롭게 재편된 2만 명의 유권자 구조를 살펴보면 50%가 넘는 다수가 축구 현장을 지키는 동호인들이며, 4천 명에서 6천 명에 달하는 생활체육 선수들과 3천 명의 심판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밭의 규모가 100배로 확장되면 특정 집단이 돈과 인맥을 동원해 선거 판세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치솟게 됩니다.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진 유권자 집단의 출현은 기득권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인맥 중심의 세습 구조를 뿌리부터 해체해버립니다. 과거의 밀실 관성에 의존해온 기득권 세력은 이제 수만 명의 독립된 투심 앞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유권자 기반의 지형 자체를 바꾸어 부패의 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반격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지 회장 체제라 불리는 상층부 권력 구조의 본질을 한 걸음 더 들어가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바지 회장 모델이 상층부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자금력과 권력에 쉽게 휘둘리는 지역 기득권 맹주들이 그 의자를 든든하게 받쳐주어야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전자투표 키오스크 하부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장비의 도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낡은 기득권 관료 조직의 핵심에 침투하여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음성적인 로비와 부정청탁 행위를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일종의 디지털 악성 코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태에 젖은 협회 내부 관료들은 즉각 자신들의 논리로 반발할 것입니다. 17개 지역의 키오스크 하부 구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나 소모적이고 불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몰락해가는 기득권 체제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내세우는 마지막 핑계에 불과합니다. 재정 데이터 분석이 명백히 증명하듯 키오스크 전자투표 시스템을 전국에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대한축구협회가 해마다 방만한 운영과 정책 실패로 낭비해온 예산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축구 팬들과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비용은 대한민국 축구의 행정적 청렴성을 다시 사오는 역사상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는 한국 스포츠사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씁쓸한 구조적 법칙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행정적 참사와 제도적 파행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거대 재벌과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지만 그 오물을 치우고 대중의 비난을 몸으로 막아내는 것은 늘 그라운드에서 땀 흘린 영웅들의 몫이었다는 점입니다. 박지성이 K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전면에 나서며 절대 내년으로 이 문제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협회 상층부의 심리전을 단숨에 무력화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 관료 조직은 대중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자극적인 이슈를 던지는 데드캣 전략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어 공분을 시키는 앵커링 효과를 정교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겠다는 박지성의 강렬한 한마디는 협회가 의존해온 지연 전략의 닷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시스템 전체를 즉각적인 심판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국 기술적 투명성의 도입과 현장 영웅들의 결단이 결합하면서 거대 재벌 자금 뒤에 숨어있던 밀실 세습 체제는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구조적 외통수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2026년 K혁신위원회의 성패는 단순히 한 번의 단발성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가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냉정한 시스템을 통해 12년 단위의 비극적 악순환을 마침내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차세대 바지 회장의 지배 아래 구태를 반복할 것인가를 가르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술이 밀실의 어둠을 완벽히 박탈할 때 행정의 청렴성은 더 이상 누군가의 시혜나 선의가 아닌 시스템이 강제하는 절대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됩니다. 표면적인 인적 교체를 넘어 구조적 수술을 마주한 지금, 저와 시청자 여러분은 한국 축구사 전체를 바꿀 거대한 질문과 직면하게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른 2만 개의 자유로운 현장 표심은 지난 30년 동안 재벌 자금과 권력망으로 축조된 기득권의 견고한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태의 관료 조직이 또 다른 변종 시스템을 찾아내며 자신들의 지배력을 다시 확립하게 될까요? 대한민국 축구의 진정한 독립과 개혁의 향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깊이 있는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